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 294쪽 4.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좌우통합 임시정부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펴고 빈 칸에 선생님의 설명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맞게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인 애국단 활동,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또 1930년대 이후에는 그 항일 투쟁 세력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갔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당시에 이념적인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각자 다른 노선을 가면서도 또 통합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고 모이기도 했는데, 보면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좌우 합작을 이루었다 이야기하는데, 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우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계열 뭉쳐서 통합 임시정부를 이루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가 낯익은 얼굴이죠. 김구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또 조금 낯익은 인물이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 앞에서 학습했죠.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도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먼저 한인 애국단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는 31년에 조직이 되었는데, 이 애국단을 조직했던 중심 인물이 김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창조파냐 개조파냐 해서 갈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활동이 침체되어 있었고, 또 당시 중국에서 만보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294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1년에 한중 농민 간에 발생한 수로 싸움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 농민 편들면서 중국 농민에게까지 총을 쏘았는데, 이를 계기로 국내와 만주에서 두 민족 사이에 유혈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 내용은 당시 만주 지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당시 일제강점기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우리 농민들이 만주에 개간지를 모집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간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농민들의 일부 땅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국 농민들이 반발을 많이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충돌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만보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반항 감정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만주 지역의 동포들과 독립군은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만주 사변이 역시 193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항일 투쟁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김구 선생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김구 선생님은 당시 임시정부에 국무령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령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모색을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어려웠기 때문에 국무령 자리를 내놓고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애국단의 그 단원들의 그 활동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봉창하고 윤봉길 의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봉창 의거가 1월에 있었고 윤봉길 의거가 4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봉창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과서 295쪽에도 잠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원래 용산역에 철도원이었는데 그 오히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살겠다 이랬던 인물인데 사실 그 근무하는 중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본인하고 같을 수가 없고 그 월급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일본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확실한 일본인이 되고자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또 그 차별 대우 중에 당시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의 즉위식을 보려고 당시 그 교토로 갔었는데 한국인은 갈 수도 없었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9일간 유치장에 갇혀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식민지 백성의 한계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이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계기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러한 열정을 당시 상해로 건너와서 김구 선생을 만나면서 자신이 그동안에는 그 조국과 민족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데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서 당시 이봉창 의거가 그 한인애국단의 김구 선생의 그 지휘 아래에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일본왕의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는데 그게 터지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중국 언론에 또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히려 이러한 중국 언론들의 반일적인 태도, 일본에 대한 반일적인 태도가 일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일본이 상하이를 침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났죠. 이게 1932년하고 3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1930년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국지간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1932년에 같은 해지만 이봉창 의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근데 이제 이봉창 의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으로 윤봉길 의사가 나서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도예실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도자가 그냥 한자로 쓰면 이게 죽일 도자입니다. 죽일 도. 왜는 다 알겠죠? 왜는 일본을 죽이는 실기, 사실적인 기록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구 선생이 여기 보면 중국이 멸망한다면 우리 한국은 영원히 광복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 광복을 꾀하려 해도 반드시 먼저 중국을 구해야 하고, 당시 일본도 중국 대륙에 침범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그러면 중국과 함께, 그래서 한중 양국 동지들에게 다 같이 각성의 새 전장의 목숨을 함께 바치자는 까닭이다. 그래서 일본을 죽이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민족이 독립을 추구하자. 그런 글이 되겠죠. 그래서 도외실기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한중연대의 항일투쟁. 그래야만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한중이 연대해서 일본에 투쟁해야 우리가 독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 윤봉길의 의거, 이게 4월 29일입니다. 29일. 우리가 여기 수업을 하는 것은 지금 5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이틀 전에 4월 29일이었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일본 왕의 생일을 축하하고, 당시 일제가 1932년에 상하이로 침범했던 사건을 승리하기 위한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사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중요한 VIP들이 오게 됐는데 그러한 중요한 요인들을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했던, 그래서 당시 한중연대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우리 의사들의 활동을 보고 중국 관내에서도 이 한국인의 보장 활동을 승인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중국 당시 총통이었던 장제스라고 하는 분이 중국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이 했다. 이때 윤봉길 의사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24세.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에게는 이때 이미 결혼을 해서 아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이 거사를 치르면서 11시 40분 1932년 4월 29일 11시 40분에 이 거사를 치룰 때 그 두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김구 선생에게 부탁한 말이, 아들들에게, 그때 아들들이 1살하고 3살이었는데 뭐라고 부탁의 말을 했냐면,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이게 24살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고, 자기 한 몸을 바쳐서 조국의 독립을 이루가려고 했던 당시 조선 청년의 아주 기계에 있는 용감한 활동이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민족 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앞서서 이봉창이나 윤봉길 의사의 이러한 의사들의 활동에 힘입어가지고 당시 민족 혁명당, 이 연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일전선을 꾀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의 고수 세력이었던 김구 계열은 참여하지 못했고, 또 일부 의열단의 우파 계열도 또 탈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민족혁명당 결성.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그 민족혁명당에 있어서, 여기 보면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한계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죠.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통일 전선이다 보니까 각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나중에 임시정부 고수 세력이었던 김구 선생이 불참했고, 의열단이 되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들이 좀 있었는데, 또 그 중에 일부 우파 민족주의 계열 사람들이 또 탈당하게 되면서 이 통일전선의 성격이 좀 약화되었다. 아무래도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독립이라고 하는 최대 목표는 같겠지만 방법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그 민족혁명당의 그 강령을 보면 일본 세력을 박멸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하여튼 최종 목표는 자주독립이죠. 그러면서 민주집권제 정권을 수립한다. 또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어떤 평등 분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대규모 생산기업 및 독점기업은 국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약간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면 정치는 민주공화국이지만 경제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치는데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부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대를 만든 당이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무장독립군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국 관내. 이 말은 중국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소극적인 항일 태도를 보이면서 나중에 이 의용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은 지도에서 조선의용대가 한 군데 있지 않고 당시 중국 정세에 의해서 여러 번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그 연도를 보면 뭐 4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1년 뭐 쭉에서 여기 38년, 아까 민족혁명당은 35년에 주도했고 민족혁명당에서 만든 부대 조선의용대는 38년. 근데 여기에 보면 우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죠? 요즘에 코로나19 발생지가 여기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옮겨갔다가 나중에 이 의용대 일부 사람들이 광복 이후에 만주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옮겨온. 그러니까 그 의용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국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보면 임시정부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번 이동을 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상하이에서 했죠. 물론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뭐 한성에도 정부가 있었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쪽에 블라디보스톡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임시정부가 있으면 곤란하다 해서 당시 상하이가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어필하기가 좋고, 당시에 많은 외교가들이 이쪽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제 감시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를 두었었는데,
당시 중국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임시정부가 여러 번 이렇게 옮겨 다녔죠. 계속 옮겨 다녔죠. 그래서 마지막 정착한 데가 중경이라고 해서 충칭이 되겠습니다. 충칭. 8년 만에 정착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 정당이 합쳐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졌었고, 그 임시정부 밑에 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사령관의 지청천 되겠습니다. 자, 그 임시정부의 그 건국 강령을 보면은 건국 강령에 삼균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삼균제도, 삼균제도는 그 교과서에 보면은 삼균, 조소왕 선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삼균, 교과서에 297쪽에 보면, 자, 이 삼균은 말 그대로 세 가지 것이 균등, 공평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국가와 국가끼리. 그러면 이제 개인은 어떤 면에서 공평해야 되냐? 정치, 경제, 교육. 근데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제, 경제적으로는 부의 평등, 그 다음에 뭐 교육에 있어서는 무상교육,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민족과 민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자결주의를 통해서 민족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민족이 간섭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국가 대 국가도 당시 자본주의가 팽배해서 침략을 했는데, 그러면 세계 평화에 문제가 있다. 요렇게 해서, 예, 세 개. 그래서 삼균제도. 자, 그 다음에 이 조선의용대가 그 여러 번에 걸친 이동으로, 나머지 병력들은 한국 광복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1940년에 자, 그 다음에 뭐 이건 만평인데, 당시 그 강대국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얽혀 있고, 또 우리와 처지가 같은 식민지 상황들이,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인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을 강대국이 충분히 능력은 있지만 쉽사리 인정하기가 좀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운 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상당히 한국의 독립이 한국 독립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광복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을 강화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 광복군 1940년 총사령관으로 지청천 장군, 뭐 김구 선생도 여기 보이네요. 자, 한국 광복군은 충칭에서 창설되었고, 나중에 일본의 선전포고도 했고, 또 조선의용대 일부가 통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연합군과 작전을 함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까지 투입했다는 거. 요건 하나, 나라 이름 민족이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다가 당시 이러한 국내 진공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야 떳떳한데, 당시 연합군에게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뭐 타의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김구 선생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죠.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서 큰 어려움이 있은 것도 사실이고, 자, 그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이것은 계속 중국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중국 안에서 보면은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지도에서 쭉 조선 의용군 이렇게 나중에 이쪽으로 개편했다. 이 정도 이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됐겠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연합군의 측면에서 우리도 미군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독립을 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처음으로 말한 회담이 1943년 카이로 회담. 이것을 재확인한 회담이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이건 43년, 1943년, 여긴 1945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오면서 우리도 일제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이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하자.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그래서 줄여서 건준이라고 하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회담 카이로 회담, 재확인한 회담 포츠담 선언.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족의 문제, 숙제가 뭐냐? 이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이게 끼어 있으면서 이 독립운동가와 국민 다수의 의지가 반영된 새 국가 건설이 우리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되었다라는 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삼균 정치 정권, 그래서 보통 민주, 우리 얼마 전에 선거 치렀죠. 그다음에 경제, 토지 분배, 사회, 그다음에 무상 의무 교육, 이런 거. 물론 임시정부에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거의 특징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을 해보면 거의 민주공화국 이야기 나오고 주요 산업 국유화 이야기 나오고 무상 의무 교육. 그래서 오늘날과 점점 흡사한 내용으로 어떤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해서 지금까지 5단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5단원. 그런데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에다가도 올리겠지만 홈페이지다 한국사 학습란에다가도 올리겠지만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2쪽에 보면 5단원 단원 정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념 정리하기, 흐름 이해하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그 다음에 빈칸도 채워서 과제로 제출 바랍니다. 특히 흐름 이해하기에 임시정부와 민족 통일전선, 그래서 당시 임시정부와 그 뒤에 흩어지고 모이고 했던 그 무장 독립 투쟁에 대한 내용들이 흐름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지역적인 거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특히 이 부분은 선생님이 평가를 시험을 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단원 마무리를 정리해서 과제로 제출 바랍니다. 선생님이 홈페이지에다가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마찬가지로 5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